이심열전 시리즈를 통해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시민사회의 미래 준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강의는 지역사회 활동가를 위한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해서 있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연구원에서도 뭔가 이 세계적 감염병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변화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이제 사회적 이슈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쭉 훑어보니까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를 묻는 10가지의 핵심적인 질문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좀 넓혀서요. 국가, 세계 단위에서의 변화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세계적 감염병은 코로나19처럼 지속적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할까? 그죠? 21세기 들어서 지금 벌써 2002년에 사스 있었죠. 그다음에 2009년에 신종플루, 그다음에 2015년에 유독 한국 사회에서 많이 유행했던 메르스가 있었고, 2019년 말, 2020년 초부터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세계적 감염병이 더 빈번하게 우리 사회를 침략할까, 급습할까 하는 아마 질문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21세기 이후에 등장했던 세계적 감염병 4가지만 보더라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이게 빈번하게 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02년 사스가 있었고 2009년 신종플루가 있었으니까 7년이죠. 그 다음에 메르스가 2015년에 유행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기원은 2012년에 중동 지역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유행한 시기랑 그 시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신종플루서부터 메르스까지는 6년, 그 다음에 메르스부터 지금 코로나까지는 5년, 그러니까 7년, 6년, 5년 이게 주기가 계속 지금 짧아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코로나19가 지금 멈춰질까, 언제쯤 이게 안정화될까 예측하기가 매우 힘듭니다만 여러 가지 역학자들이나 감염병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1, 2년 안에는 종식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두 번째는 이런 변종 바이러스들이 도시화의 확대, 환경 파괴 이런 걸로 인해서 야생동물들이 인류와 같이 생활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도 인수 공통 감염병이거든요. 이러한 감염병이 더 빈번하게 등장할 것 같다. 따라서 이것이 그냥 잠시적으로 머물다가 없어지는 위기가 아니라 지속적인 위기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생태학자 최대천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화학 백신도 필요하지만 행동 백신이 더 필요하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게 우리가 행동 백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생태 백신이 필요하다. 생태 백신은 환경을 복원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환경 파괴의 이슈로 이런 변종 바이러스들이 인류를 자꾸 급습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을 복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라면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서 환경을 보존할까? 어떻게 하면 저 환경과 인류가 거리두기를 할까? 거리두기 한다는 것은 보존하고 복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영어로 long emergenc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위기 상황이 길어진다라는 표현인데 지금의 상황을 long emergency로 봐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잠깐 위기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의 상시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기후 변화, 이런 팬데믹, 그 다음에 뭐 일부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물 부족, 또 환경 파괴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어로는 그게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데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것들이 서로 뭉쳐서 엄청난 그 사회적인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이게 1, 2년 내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비상 상황이 상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지역사회 활동가라면 메타적 리더십, 융합적, 통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매일경제 2020년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레너드 마커스라고 하는 이제 하버드대 교수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통합적 사고형 인물이 필요하다. 이거는 위기 관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가 언제 일어날 것 같은지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위기 후에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예측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춘, 이런 역량을 갖춘 리더들을 우리가 통합적 리더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보건의료 이슈가 아니라 이거는 경제 이슈고 환경 이슈고 정치적 이슈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이슈는 저희가 지금 계속 국가와 세계 단위에서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예측도 이 코로나19 이후에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왜 엉뚱하게 코로나19하고 미중 간의 그 경쟁 그런 것까지 봐야 되냐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사실 지금 보면 이게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19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 미국의 확진자가 가장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상황이 훨씬 더 중국보다 위험해졌다는 걸 뜻하는 거죠. 어느 사회가 더 안전하냐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어느 나라랑 더 긴밀하게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중국과 더 가깝게 갈까? 아니면은 코로나19의 대응을 저렇게 잘 못하는 미국 사회랑 더 가까워질까? 이거는 앞으로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행 산업이 매우 큰 타격을 입었는데 뭐 사우디라든지 이집트라든지 터키라든지 또 요르단 이런 데는 그 여행 산업으로 그 생존하고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그 정부와 기업이 지금 거의 뭐 파산 상태라고 합니다. 이 중요한 이 중동 국가들은 산유국이기도 하거든요. 이 산유국들이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중국하고 더 관계를 맺을까? 미국하고 관계를 더 맺을까? 이거는 지금 국제 정치학자들의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또 반세계화가 확대가 되고 안보란 우리가 겪는 위험, 불안, 또 두려움으로부터 사실 해방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가 어느 쪽하고 훨씬 더 물론 이제 양쪽 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겠지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누구랑 더 관련을 맺어야 우리가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낄까? 이거는 국가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삶을, 그 사회를,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 간의 경쟁으로 인한 상황, 또 반세계화로 벌어지는 어떤 일들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 깊게 그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이제 경제적 충격 이슈인데요. 사스부터 코로나19까지 어떤 사회적 이슈가 벌어졌는지를 제가 쭉 추적을 해보니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건 경제적 충격이에요. 뭐 당연하죠. 지금도 저희가 지금 경제적 충격이 가장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 또 만나지 않기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 경제적 파급이 어느 정도 또 지역사회별로 되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과거의 사례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도시에서 훨씬 더 타격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좀 덜 흩어져 있는 시골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좀 덜 타격을 받고 그러니까 코로나19로 벌어진 경제적 충격이 지역별로 다 다르다. 그래서 정책의 쓰임도 지역별로 좀 다 달라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와 국가 단위에서의 변화를 봤다면 이제 정부, 지역사회 단위에서 이제 변화를 좀 볼 텐데요. 다섯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세계적 감염병이 상시화되면 정부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공공자원을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또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정부대로 아마 각기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봐도 전국에 있는 그 지자체에서 대응을 잘하고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지방정부의 능력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상시화 된다면, 일시적으로 끝난다면 정부에서 그런 의료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여서 확보하고 분배하는 것들이 쉽겠지만 이게 상시화되면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고
또 의료 자원을 강제로 정부가 쓰기도 불편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정부가 어떤 권위와 명분으로 그런 필요한 의료 자원들을 확보하고 분배할 것인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실제 공공의료 자원은 OECD 국가랑 비교해 봤을 때 매우 부족하다. 예를 들면 임준의 2017년 연구를 보니까요, 공공병상의 비중이 2008년에 14%였다가 2015년에는 10%로 줄어듭니다. 진주의료원도 폐쇄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공공보건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과연 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그런 자원들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분배할 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시사인에서 공공보건의료 학자들하고 나눈 얘기들을 제가 좀 보니까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바람에 다른 환자들이 그 병원에서 쫓겨나는 사례들이 지금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의 그 투석 환자가 병원에서 나와서 확진자한테 병상을 내주다 보니까 대구에서 나와서 인천까지 그 투석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장질환 환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들 때문에 병상을 옮겨야 되는, 그거 되게 불안한 일이거든요. 고통받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현재 지금 공공보건의료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 잠시 우리가 그 의료진의 희생으로 자원봉사로 이걸 커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장기화가 되면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자원에 대해서 확충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보건 재료들이 뭐가 있지, 자원들이 뭐가 있지,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지자체에 요구를 하는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6번째 질문은 생물 감시 체계가 필요한가? 이제 약간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야생 동물뿐만 아니라 가축, 그다음에 심지어 식물까지,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동식물과 인간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이 감염병을 미리 적발하고 발견해내고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지금 이제 생물 감시 체계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선 이미 국방부나 보건부에서 이런 따로 부서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모든 곳에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 시민들의 권리, 자유의 권리,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침해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감시 체계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이제 워닝을 주는, 경고를 주는 시스템이 앞으로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심지어 동물까지도 이상 징후의 개념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동이 이상하게 보일까? 왜냐하면 이상하게 보이면 즉각 나에게 일종의 휴대폰 메시지가 날라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계속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어떤 그 자유의 권리, 프라이버시를 어떤 명분으로, 논리로, 원칙으로, 그러니까 공공보건 안전 대 개인의 자유, 이 충돌하는, 물론 이제 상충할 수도 있고 또 보완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로 조화롭게 되어야 될지는 제가 보기엔 시민사회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 오케이. 근데 더 이상의 침해는 그건 안 되겠다. 이런 정도의 합의, 논의가 있어야 그런 체계가 등장하더라도 저희가 좀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영역으로서 지자체, 개인 단위의 변화를 좀 살펴볼 텐데요. 도시 생활의 변화, 이것은 지금 가장 뜨겁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사실 인류는 모여 살았거든요. 도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생존을 높이고 또 모여 살았더니 훨씬 더 재밌다. 이래서 사실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서 모여 산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모여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4,600년 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모여 살았더니 훨씬 더 좋더라라는 이 통념을 지금은 버려야 되는가? 이거를 버린다면 우리가 흩어져 사는 것이 훨씬 더 생존에 유리하고 심지어 더 재밌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되면 이거는 도시화 확대 일종의 제동이 걸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도시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재택근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회사 생활도
일종의 변화가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저희가 온라인 강의를 하듯이 저도 대학원 수업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강의실에서 했었죠. 이렇게 비접촉 커뮤니케이션의 시대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삶의 형태를 요구받고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집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파퓰리즘, 또 확증 편향, 또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어느 정도 위협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뭐 자선단체, 대출, 또 의료장비 판매 등을 가장한 사이버 범죄가 등장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인터넷 사기라든지 또 사이버 금융 범죄가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발표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을 벗어나서 온라인으로 생활의 어떤 그 주요 공간을 옮기면서 거기서 뭔가 또 범죄가 일어나는. 게다가 WHO에서는 인포데믹이라고 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상한 어떤 그 정보들이 유통되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뭐가 좋대더라.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는 일종의 페이크 뉴스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역사회 내에서 걸러서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심리적 공포를 겪는 이른바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19 블루라고 하던데 우울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관습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가 코로나19가 지금 그걸 못하게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친구들 간의 모임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고. 근데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거는 공공보건 노동자들, 그러니까 그 환자들, 확진자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 전염병 기간이 끝나도 계속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라든지 또 심리적 불안감에 시달린다는 거, 또 특히 이제 그 환자들 회복됐지만 어떤 사회적 낙인이라든지 또 그 기간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마치 포스트 트라우마처럼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괴롭히는 이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 정신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서보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메르스 때나 지금이나 청정구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 사용하지 말자. 왜냐하면 청정 공간이라고 하는 순간 그 공간을 오염시킨 그 사람은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다 오염될 수 있고 모든 사회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어떤 그런 환자가 나왔다고 해서 여긴 뭐 청정지역이다. 이런 거는 굉장히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는 쓰지 말자.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제 10번째 질문은 위기와 급변의 시대에 종교의 역할이 확대될까 축소될까? 이거는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종교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얘기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죠, 그런 것들은. 근데 사회가 급변할 때, 위기일 때 그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낙오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종의 사이비 종교에 흡수돼서 사회 생활을 못하게 한다든지 자기 일상을 망친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유사 종교, 사이비 종교의 등장은 위기의 시대에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사회적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10가지의 코로나 이후에 저기 먼 이 세계와 국가 단위의 변화서부터 우리들이 이제 일상에서, 동네에서, 골목에서 겪을 수 있는 변화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하고 혹은 가족들하고 한번 3, 4, 5 모여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야, 지금 이런 이슈가 있는데 또 이런 변화가 지금 예측이 되는데 또 이미 어떤 변화는 시작됐는데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누구랑 그 미래를 맞이해야 될 것인지 변화에 적응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미래 준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10가지 질문을 재료 삼아서 한번 친구들과 지역 주민들과 가족들과 얘기를 나눠보시면 훨씬 더 미래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